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하나된 열정이라는 구호 아래 2,900여 명이 하나가 됐던 지구촌 축제. 기쁨과 눈물, 우정과 감동이 공존했던 평창올림픽이 아쉬운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의 경쟁은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두가 축제의 밤을 즐겼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한데 어우러져 입장했고 우리의 올림픽 마스코트 후도리와 수호랑도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함께했습니다. 드론쇼를 통해 손을 흔들고 하트를 그리며 이별의 아쉬움도 전했습니다. 15,000여 자원봉사자들에게 건넨 감사 인사. 자원봉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회기가 다음 개최지 베이징으로 이양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소개하는 공연으로 폐회식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바흐 IOC 위원장은 이번 올림픽 스타들을 소개하는 동시에 한국적인 방식으로 감사를 전하겠다며 모두에게 손아트를 그리면서 대회 공식 폐막을 알렸습니다. 수고하세요, Pyeongchang, to declare the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closed. 그리고 이어진 K-팝 스타 엑소의 공연으로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모두를 빛나게 했던 불꽃 성화가 꺼지면서 전 세계에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 지난 아쉬움을 뒤로하고 4년 뒤 베이징에서의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4강에서 일본을 꺾으며 예선부터 파죽의 8연승을 이어가던 우리 팀. 오늘은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정교한 샷을 연이어 성공시킨 스웨덴과 달리 크고 작은 실수가 이어지며 5엔드까지 1대4로 뒤졌습니다.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에도 불구하고 추격에 실패하며 10엔드를 앞두고 점수는 3대8로 벌어졌고 우리 팀은 이번 대회 들어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하는 악순을 건네고 물러났습니다. 스웨덴은 토리노와 밴쿠버 올림픽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올림픽 정상에 올랐습니다. 올림픽 무게를 초반에 이겨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그런 점에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올림픽 두 번째 출전만에 이뤄낸 은메달이라는 성적에 경기장을 가득 메운 3천여 관중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잘 싸워줬고요. 은메달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 잘한 거니까 너무 속상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아쉬움을 달랜 선수들도 열렬히 응원해준 관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김영미, 김선영, 김경애, 김초희, 그리고 김은정. 이번 겨울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 이 5명의 선수들은 올림픽 여정을 은메달로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시영 씨를 상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협력업체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 등도 확인 중입니다. 이시영 씨는 지난 2012년 내곡동 사저 관련 특검에 공개 소환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시영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지만 단순한 참고인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해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횡령, 배임 등의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010년 다스에 입사한 이시영 씨는 4년 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했고 결국 회사의 실권도 장악했다는 증언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시영이는 지금 MB 믿고 해서 자기 거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이시영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의 형이자 다스 회장인 이상은 씨가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3월 초쯤으로 예상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대비해 조사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주 만에 66.2%, 그러니까 65%를 넘은 게 5주 만의 일이에요.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은 65% 밑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지금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올림픽의 화제이기도 하고 남북관계가 화제이기도 하겠죠.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완고하게 싫어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선택지는 더 없다고 보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다는 아니겠지만 딱 66.2%잖아요. 지금 리얼미터가 19일 날부터 20일 날 한 여론조사를 보면 갤럽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갤럽은 68% 나왔고요. 정당 지지도는 갤럽은 또 민주당이 조금 리얼미터보다 낮아요. 그렇지만 이 전주보다는 3% 상승한 48%고요. 자유한국당 11%, 그다음에 정의당 6%, 바른미래당 8%, 민주평화당 1% 이렇게 대략 비슷합니다. 예.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여론조사에 있어서의 60%만 넘으면 여론조사 의미가 없다. 50%를 조금 넘는 정도고 반대가 그보다 조금 낮은 정도여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여론조사지. 사실은 지금은 여론조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70%이던 여론조사가 색깔을 막 펼치면서 북한이 올림픽에 숟가락 얹는 거 싫어하던 그런 세력들이 여기에 문재인 지지하면 안 되겠냐고 빠지는 여론조사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28.9입니다. 3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름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4.9 정도 되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여론조사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60, 그러니까 10명, 66점이요. 정확히 말하면 10명 중에 오차 빼고 10명 중에 7명이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론조사의 특이한 점인 50대, 60대들이 지지가 상승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곡선이. 그러니까 50대, 60대들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그다음에 어쨌든 평화로운 남북 정책의 결과, 그다음에 평창에서의 보여주는 국가적 투비 이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50대, 60대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경북 TK, PK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부산 경남에서 예. 61.7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20대가 지금 조금 떨어졌었죠. 비트코인 그렇죠, 논란이 있다고 비트코인 그랬는데 때문에. 지금 70.5예요. 40, 50대들이 다시 또 상승하고 있는 지지율도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향후에 아마도 제가 볼 때 60%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더 올라가면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위험해. 예, 위험해요. 딱 이 상태가 좋아요. 이 위는 위험해. 위험해. 근데 그게 이 여론조사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으면 대통령의 지지율 중에 이거 보셔야 돼요. 매우 잘함 있잖아요. 매우 잘함. 매우 잘함이 42.7이에요. 여론조사나 지지율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 고정 지지층, 대선 때 나를 찍어줬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확장성으로 다른 사람 지지했던 사람들이 붙는 거거든.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매우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대선 때 득표율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은 거의 안 빠져나간 상태로 완고하게 문재인 지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지표를 보시고 단순히 숫자가 빠졌다가 이번에 평창올림픽의 모습을 보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좀 분석이 필요한데요. 이 여론조사 지표 분석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성향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대로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악재가 되는 부분들이 여론이 터졌을 때 평상시에 보통의 예전의 정치인들의 모습은 그것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대변인을 통해서 각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걸 수습하려고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달라요. 악재가 터졌을 때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를 걸어요. 뚜벅뚜벅. 그러는 사이에 계속 여론은 떨어집니다. 살짝 떨어지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결실이 맺어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떨어졌던 사람들이 그때서야 반응을 해요. 아, 이게 옳았던 길이구나. 그리고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패턴을 보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봐요. 올해 1년 동안은.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후 그 다음 문제는 3월 달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명박 검찰 소환, 박근혜 1심 판결, 그때가 됐을 때 한 번 더 이런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7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MB 구속돼. 오히려 네,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4월 5월이 되면 이제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또 지지율이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올해 1년은 계속 이런 패턴으로 아마 움직일 겁니다. 근데 아까 권 PD 말이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지도는 됐어요. 더 올라가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딱 좋고요. 양측이 다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공산주의도 아니고 말이죠. 10명 중에 7명이 지지하는데 그걸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8명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MB의 돈 욕심하고 단 똑같아.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60대, 70대에서 지지율이 보합으로 지금 돼 있는 이유는 그놈의 카톡에서 아직도 빨갱이라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TV 광고 또는 홍보처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SNS에서 돌고 있는 아직도 금괴가 돌고 있다니 금괴 청와대에다 숨겨놨다고 아직까지 돌고 있어요. 가짜 뉴스를 얼마만큼 바르게 잡아가느냐에 따라 이 정부의 승패가 좌우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가짜 뉴스하고 국정 홍보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우리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적폐를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짜뉴스 중에 압권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최민희 의원님한테 보내드린 첩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화둔하지만 어이가 없어요. 3월 1일 날 기도회 연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개신교 쪽에서 구국기도회를 연다고 하거든요. 반정부 시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3월 1일 날. 그런데 이거를 앞두고 카톡이 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누가 청와대를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청와대 안에서는 그 직원들끼리 전부 동무라고 부르더라. 이러면서 이런 허황된 카톡이 돌고 있어요. 저도 이걸 제보를 받은 건데 제 지인이 이거 정말 화가 나서 이거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저한테 제보를 해서 제가 최민희 의원한테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동물한 말은 굉장히 좋은데. 그 동물한 말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내일 모레면 문재인 임기 끝이라는데 왜 결론이 조용하지? 아니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동무들아 오너라 이거 노래도 있었잖아요. 이 동물한 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친구란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니까요. 그 프레임에 떠 빠지잖아. 그런가? 어쨌든 이런 거짓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저는 대대적으로 선포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런 뉴스가 있으면 즉시 이거 별거 아니네 하지 말고 바로 신고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영국의 월간지인데요. 모노클이라고 하는 월간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부부 두 분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상 여러 것들이 나오는데 세계적으로는 그렇겠죠. 올림픽만큼이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북핵 문제 해결입니다. 그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외교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류의,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전 세계의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인본주의나 평화를 몸에 체화되어 있는 지도자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두각되지 않았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MB라는 트럼프가 들어와서 미국이 지금 한국처럼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모노클이라는 신문사가 왜 높게 평가를 했냐면 남북 정상회담 한번 하는데 또는 북한의 인사가 남한에 들어오거나 또는 그 평화올림픽 북한 선수단이 남한에 오는 거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방해를 했어요. 거기에 일본이 방해를 했죠. 116석이나 있는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개최가 진행되고 있고 남북한이 드라마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있었어요, 일단. 그다음에 트럼프가 철강과 관련해서 무역 분쟁에 대해서 맞짱 뜨겠다고 좀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아까 G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트럼프가 이제 압력을 넣어서 GM에 돈을 좀 투자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는데도 아니다. 이거 맞짱 뜨겠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최근에 인류의 많은 국가들 중에 이렇게 미국과 극렬하게 대치를 하지 않으면서 좋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국가의 이득을 챙겨가는 대통령이 누가 있었느냐. 제가 볼 땐 적어도 없다. 휩쓸리거나 반대에 섰지 이렇게 같이 계속 우리는 동맹국가라고 하면서 계속 가면서 이득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전화 한 통화에서 증명이 돼요. 너 전화를 했죠, 둘이. 전화를 하면서 야, 너 남북 관계 좋아진 거 내 탓이라고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졸랐잖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졸른 거에서도 보듯이 미국의 MB 같은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사실은 높게 봐준 나라의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게 모노클사에서 어쨌든 높게 좀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다. 실제로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도 미국 눈치 봐요. 엄청 많이 봅니다. 네, 그게 우리가 자꾸 머릿속에다가 한국은 미국의
약소국가로서 동맹이지만 사실은 종속국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 틀리지는 않는데 지금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식으로 한미 동맹도 오케이, 무역 보복도 오케이,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박근혜 같은 정권의 스타일이라고 하면.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건 그거 이건 이거라고 말하니까요. 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짧게 하나만 더 하자면 김정숙 여사도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보니까 어떤 인간미의 전형? 김정숙 여사가 가장 중요한 게 남편의 임기를 끝나면 시골에 살고 싶다. 홍은동 자택 팔았잖아요. 예. 그 청와대에서 임기 끝나면 바로 양산으로 내려갈 계획이라고 노무현 대통령도 바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가 감동받았던 게 이런 거예요. 3개월 내내 자발적으로 100만의 인파가 광화문 광장에 모였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많은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촛불 정신을 그대로 함축시킨 거죠. 인간적인 이야기 이거예요. 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마치고 또다시 힘든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랬다. 남편의 품성이 정직하고 강직해서 정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우지 않도록 노력했다. 남편이 정치를 한다는데 굳이 말리진 않았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말리고 싶었다. 그렇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김정숙 여사님의 인품은 미국 트럼프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고 저는 이게 저 아까 이제 하나 덜 얘기했는데 그동안의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특정 소수 국가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어쨌든 분열을 시켜왔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성장해 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음해를 국제사회에서 펴나갔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런데 작은 나라, 동방의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촛불혁명으로 등장을 해서 전 세계의 인간 중심의 정치를 펴고 있다라는 느낌이 국제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감동받은 지역들이 유럽 쪽하고 북미 쪽이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데 굉장한 지금 영향이 미쳤고요. 물론 동북아시아, 아시아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편을 드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남북관계 문제. 왜 그러냐면 남북의 평화의 문제는요. 유럽에서는 당연한 너희들의 문제야. 맞아. 원래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영남, 박남도 지금 유엔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트럼프 때문에 오히려 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인품이 인류사에 덧보이는 게 아니냐. 김정숙 여사의 인품은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 역할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통령이 듣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더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 그리고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전달한다고 하시죠. 네, 메모를 전달한다고. 국정원 특활비로 백을 사시는 분이 있고요. 남편이 없던 분도 있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제대로 된 영부인. 그 영부인이 바로 그 직전 영부인이 권양숙 여사셨던 거예요. 김윤옥과 박근혜를 거치고 나니까. 그렇죠. 연령대가 있으니까 엄마 같다 표현은 못 쓰겠고 제 입장에서는 이모. 그 이모가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면 밥 죽게 할 것 같은 그런 이모인데 굉장히 개념이 있으세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는 쪽에서는 막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막 비난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걸 싫어라 하는 편이 있고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는 걸 또 싫어하는 편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싫은 거죠. 다 싫은 거예요. 외국의 평가를 가끔씩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이유가 정확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전쟁 나길 바라는 우리나라의 수구 언론과 한국 올림픽 너무 잘 지금 유치해가지고 치안도 좋고 정말 부럽다고 박수 보내는 외신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 네. 밥 한 번 안 챙겨주고 진돗개를 버리고 간 전직 대통령이 있었고 특활비 받아서 명품 산 전직 대통령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내 사비로 산 사료를 반려묘 찡찡이에게 준다는 다이소 아니요? 다이소? 사료는 다이소에서 살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다이소에서 안 파는 게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좋고 그리고 이 모노클이라는 잡지가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진 잡지가 아니라서. 그렇죠.
2007년 2월에 창간을 해서 월간지고요. 16만 부를 매달 발행을 하고 있고 CEO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선호하는 잡지로 유명한 잡지고요. 이번 3월호에서 한국에 대한 특집으로 60페이지를 특집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60페이지요? 네. 와. 자,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 이야기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박지원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죠. 남경필과 안철수가 만나서 안철수가 우리의 주적은 문모, 말하자면 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했다. 이 이야기 이제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 상황이 참 재밌게 돌아가요. 지금 박지원 의원의 이런 행위 하나가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안철수하고 남경필이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을 매개로 당은 다르지만 연대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당 입장에서 보면 저쪽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고 자유한국당하고 팀을 똘똘 뭉쳐야 되는 문재인 정부의 반대편에 있다. 이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선점하고 나가면 서로 간에 그런 식의 암묵적인 연대 야합 이걸 못하게 막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안철수하고 격렬하게 각을 세워줘야 호남에서 공간이 열려요.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안철수를 호남의 주적으로 몰아가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옛날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 거죠. 하나 더 있죠, 사실은. 아까 그 더불어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을 약간 호남에서 업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곧 내부의 양심 선언인 것처럼 보여지면서 민평당은 민주당과 각을 세운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그렇죠. 호남에서 보여주는 것까지 굉장히 노림수가 많죠. 그러면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박지원 의원이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은 연대 시에 두 당이 연대할 때 우리는 민주당과 연대를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그렇죠. 이쪽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놨죠. 사실 이게 진심 아닌가요? 그렇죠. 진심일 거예요. 노리는 건 노림수는 이건데 영리하다는 건 뭐냐면 안철수의 또는 있을 수 있는 남경필과 안철수의 서로 간에 다른 두 정당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놓고 하는 연대일 수도 있는 거를 미리 묶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김동철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우린 절대 그런 거 안 해 라고 이야기를 계속 꺼내다 보면 결국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주적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계속해서 항변을 하는 입장에선 화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면 옆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봐! 너 계속 하는 짓거리가 문재인 주적이 맞네 할까봐 쭈뼛쭈뼛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의도도 중요하지만 과연 안철수가 지금 이 말을 진짜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라는 게 진실 공방이 오히려 더 지금 뜨겁고 있는데 어때요? 했을 것 같습니까? 주적이라고? 현명하신 판사님이 결정을 내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 그 민낯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구체적인 단어가 나왔잖아요. 주적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북한이라든지 이렇게 국방에 쓰는 용어인데 그렇죠. 일본처럼 구체적인 단어가 나왔다는 건 저는 상황은 대충 추론이 됩니다. 심각하게 막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이야 이게 아니고 덕담하고 농담하는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게 이쪽에 민주당이 아닌 정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안철수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나오면 당선 가능성 없어. 그리고 남경필 입장에서도 바른정당 탈당해가지고 자유한국당 들어갔잖아요. 근데 바른정당에서 후보를 내면 또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니들은 서울시장 내지 말고 니들은 경기도지사 내지 말고 하는 그 연대를 위해서 만났다는 게 정설인데 그런데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 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의 대화 속에 주적이 뭐 문재인 뭐 이라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에서 가볍게 나왔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유한국당과 손 잡는 안철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박지원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냐면 우리 방송에서 몇 개월 전에 왜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왜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씹지? 자기 이미 경쟁 상대가 아닌데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나를 세웠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오기라고 했죠. 오기, 질투에 대한 나를 세웠을 때 저는 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노인네가, 70 넘은 노인네가 거짓말을 친다고 해도 이렇게 구체성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박지원 의원님의 주장을 보면 굉장히 구체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저는 주적이란 말을 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구체적이었어요. 거기서 쓸 말이 아닌데, 자기들이 이제 뭐, 최근에 뭐
남북한 관계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그렇지. 쓰다 보니 그 말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거지. 보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증인, 박지원이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증인이 이제 소환돼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고 증인이 난 들었다 하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또 그 증인을 못 내세우면 박지원 의원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없죠. 뭐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 정도 유죄받는 거는 본인이 민주평화당이 민평당이 얻는 이익에 비하면 정말 껌이고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이 말을 안철수가 했다라고 하면 안철수는 국민들한테 사죄를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뽑겠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1%, 자유한국당 12.3%, 바른미래당 9.5% 순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따져도 민주당은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을 빼고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은 민주당이 38.7%로 1위, 2위는 한국당을 제치고 바른미래당이 기록했습니다. 인천 경기는 민주당이 42.7%, 한국당 12.9%, 바른미래당 7.9% 순이었습니다. 대전과 충청도 민주당이 14.7%에 그친 한국당을 큰 차이로 따돌리며 40%가 훌쩍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이른바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민주당 38.8%, 한국당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7%, 바른미래당은 7.5%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당은 대구 경북에서만 민주당을 가까스로 따돌리며 체면을 살렸습니다. 지난 13일 창당한 바른미래당의 선전이 돋보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젊은 20, 30대와 40대, 그리고 서울과 강원, 제주에서 한국당을 눌렀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 합류를 거부하고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창당한 민주평화당은 광주 전라에서 2위를 기록했지만 민주당의 20분의 1도 안 되는 3.0%에 그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밌는 보도가 하나 나와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바른미래당이 지금 30석이고 그중에 심지어 3명은 당에 출근도 안 해. 다른 당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출근도 안 해. 네. 그 바른미래당의 사무처 직원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보다 많대요. 220명이래요.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은 200명이랍니다. 그게 정당 법에 이렇게 그렇죠. 정해져 있는데 유급 사무직을 들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거야. 사무국을. 근데 지금 합칠 생각도 없어. 지방선거 때까지 이 시스템 유지한대요. 아, 정당은 합쳐졌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쪼개질지를 몰라서 주요 당직자들만 모여서 최고위원회의 같은 걸 하고 나머지 조직은 따로 쓰는 거예요. 무급으로 쓰나? 각자의 사무실에서 갖고 유지하고 있다가 대표진들만 만나서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무실 2개를 운영한다는 거죠. 그럼 정당법 위반이잖아요. 이게 초과해서 유급 직원을 둘 수가 없는데 무급으로 두고 있나? 20명을? 이거 노동착취인데? 노동착취야? 이게 항상 그 예측했다시피 바미당 이 사람들은 안철수와 유승민은 우리는 한 몸이야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어찌됐든 한 몸이 되건 완전히 그 연애하다가 중간에 끝나든 결별이 되든 한 몸이 되든 모든 수순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 예측을 봐서는 정말로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다시 헤어지는 상황이 올 때 일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 예상밖에 되지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합당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지방선거 선거연대를 위해서 잠시 모인 거에 지나지 않는 조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라고 하면 엄청나거든요, 인건비가.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서 예산을 가져올지 정말 걱정이고요. 만약에 잘못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에 쪼개질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안철수가 빌려주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220명 인건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왜 당사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의 민평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안 내보내주느냐도 정당보조금. 그거랑 연관이 있고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례대표 3인이
현금 지급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주면 더 훨씬 더 좋을 텐데 말이에요. 현금 지급기 맞기 때문에. 그렇죠. 맞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 조직을 그대로 쓰고 왜냐하면 기반이 다르잖아요. 그 전력 투구하고자 하는 기반이 좀 달라서 그대로 쓰고 7월 8월 달에 사실상 합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죠. 7, 8월 달이면 당이 깨질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후보도 많이 못 내는데 220명이 할 일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급하게 합당한 결과물인 거예요. 합치는 데 있어서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숫자가 100명이 훨씬 넘잖아. 거기 200명 정도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다 합쳐봐야 사실상 27명, 3명 합쳐도 30명밖에 안 되는데 훨씬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당 수로 따지면 4배가 많다는 거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효율성도 떨어지고 어쨌든 이후에 대량 실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직자들도 이미 이제 미래가 없는 당은 나와서 다른 길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냥 갑자기 뭐 잘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미리비티 직장을 옮길 준비를 해야죠. 제가 볼 땐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는 안철수 대표의 고육지책이고 배려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서서히 나갈 준비해라 뭐 이런 아니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바미당하고 자유당이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정말 완전히 전개가 재편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의 정당을 해쳐모여야 할 것 같거든요. 미래한국당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당명을 정해서 자유미래당이라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420명이나 되는 당직자 중에 220명을 잘라야 되는 불상사가 되는 거잖아요. 자미당 그것도 재밌네. 밤이당 자미당. 아, 미자당. 이건 좀 그렇다. 미래자유당. 나 방금 뭐라고 나오죠? 영미당. 이게 붙었어 우리 영미가. 영원한 미국당. 영미당. 영미당. 어쨌든 그래서 이 제가 볼 때는 불완전한 통합 아닙니까? 이게 좀 화학적 통합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통합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지자체나 후보들이 등록을 할지 여부, 또 여기에서 당 발전 기금을 얼마만큼 걷어들일지 여부에 대한 미지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어느 미친놈이 지금 이런 당에 공천을 신청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완전 이거는 패망입니다. 패망. 또 등록한다 하더라도 돈만 날려요. 왜 그러냐면 당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이 당이 곧 없어질 당이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누가 공천을 신청합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떨어져도 내가 지역에서 정말 무슨 당이에요? 바른미래당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털을 닦아보겠다. 이런 미래의 희망을 못 주잖아요. 이 당이. 곧 없어질지도 모르고 불안한데 그다음에 당명도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 당명을 달고 돈을 들여서 지방선거를 치러 나간다는 것 저도 그건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지역 선대본부장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선대본부장이라는 것이 거의 희생적이에요. 그런 당들은 이제 초생당들 이런 당들은 그럼 자기 돈 써가면서 밥 사주면서 또는 밥을 해먹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누가 이 희생을 하겠느냐. 무슨 당에 들어가면 무조건 당선이 확실시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은 희망이 없다. 더더욱이 철학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당이 아니잖아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당. 예를 들면 통일정책도 마찬가지죠. 거의 친미 이 당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아베가 하고 있는 짓을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는 당 아닙니까? 그런 당에 무슨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없죠. 그러면 신청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지지율도 지금 한 자리 이하죠. 한 자리 이하죠. 한 5%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거 갖고 누가 신청을 하겠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적어도 지선 이후에 이 당은 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안철수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제2당으로 올라서겠다 이런 포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안철수가 지금까지 시건을 많이 해왔어요. 내가 국민의당 당대표가 되면 일하면서 당대표 선거에 나왔던 이유가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나왔는데 더 말아먹었죠. 더 말아먹어서 또 공여지책으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꺼내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만 하면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2등으로 올라서서 우리는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그렇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한 말들이 시건이 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안철수가 지금 어디까지 몰릴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는데 이제는 우리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철수가 우리 쪽 정치인이 아니라는 게 아주 인식이 돼가지고요. 이제 까는데 아주 편합니다. 비판하는데 사실 우리들은 우리들 쪽 정치인들 비판하는 데 있었고 조금씩 약간 꺼렸던 부분들이 있었잖아. 지금까지는 수개월 전까지는 그랬는데 안철수가 확실하게 자기 커밍아웃 해줌으로써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김진태와 안철수는 같다.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예. 오히려 더 김진태만 못하다. 왜 또 이러세요? 김진태보다 더 말정은 없어. 그래? 김진태 지금 띄워주시는 거예요? 네. 띄워야지. 아니요, 김진태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김진태는 벌써 나오잖아요. 김진태는 춘천 시민들이 이를 딱 물면 아웃이에요. 끝나는 건데 이 안철수는 전 국민이 이를 악물어도 이 사람은 안 사라져. 안철수 목리가 난 무서워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꽁한 성격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네, 꽁한 성격. 박지원 의원이 한 말이 있어요. 안철수는 대통령의 꽁에 있대. 누가 봐도 그 느낌이잖아요. 약간 꽁한 느낌. 그래서 청와대에 한번 초청해 갔을 때도 꽁했지. 입 딱 다물고. 그 얼굴 봤어요. 네. 안철수가 박지원 의원과의 논란 때문에 페이스북을 쓰는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음성 지원이 돼요. 페북이. 이런 거거든. 그런데 오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께서 난데없이 오늘 오전 저를 향해 주적 발언을 하셔서 무척 황당했습니다. 저는 주적이라는 단어 자체를 써본 적도 없다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음해 공작에 강한 유감을 표했지만 박 의원께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십니다. 오해가 확산되면 법적 조치를 비롯해 불필요한 소모적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경필 지사님도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혀서 당사자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논란을 일으킨 제3자는 사실관계도 바로 잡지 않고 있네요. 가짜뉴스인가요? 이런 식이거든. 안철수 들어가. 네. 근데 제가 어쨌든 박지원 의원을 한 30분 독대했다고 했잖아요. 아이, 그 자랑이야? 네, 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지원은 근거 없이 절대 말 안 합니다. 이거 실언 아니에요. 근거 분명히 있고요. 안철수하고 남경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네,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고 어쨌든 저는 제가 안철수한테 단 1%인데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욕은 안 하고 싶지만 제발 정치를 했다면 대중들한테 희망과 꿈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메시지가. 그런데 희망과 꿈이 없고 오로지 지난 과거만 생각하고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꿍하고 몽이나 부리고 있고 그죠? 서울시장한테도 꿍하고 몽이나 부리고 있고 도대체 당신을 따라야 할 이유를 1%만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내가 당신을 좋아하거나 내가 당신을 까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대봐라.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있잖아요. TV에서 얼굴도 보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 기대를 했던 새정치 기억나세요? 지난 18대 때 야당의 단일화 과정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안철수한테 열광했습니까? 그런데 그 열광을 다 시궁창에 쳐넣었던 게 안철수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정치판에 지금 남아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안철수 씨는 국민한테 석고대지하고 사퇴해야 돼요. 모든 전개에 떠나야 됩니다. 전 2012년에 그 새정치와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안철수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 저 사람 보기에 정말 이상한데 왜 열광을 할까? 저건 세미 이명박인데 왜 열광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언론들이 만들어준 이미지. 그랬나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적인 정당 개혁안에 반대해서 뛰쳐나갔던 민주당에서 그런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보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빨리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을 깨는 거예요. 당을. 간데마다 당 깨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죠. 그렇죠. 이게 마지막 국민들한테 줄 선물이에요. 자유한국당에 빨리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을 2개로 쪼개는 것. 이것이 안철수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국민들한테. 옛날에 그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각 도장 찾아다니면서 이겨서 도장을 깨버리는 것처럼 안철수도 그 정당 깨기. 해산 전문가, 해산 전문가죠. 60대 60으로 좀 갈라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은요, 리얼미터가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전국 성인 1,5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이 50.5%고요. 오, 넘어버렸네요. 네. 6주 만에 이제 50% 회복했다는 거고, 자유한국당이 19.0이고요. 바른미래당이 7.3이다. 지금 이미 그림이 이렇게 가면은 어차피 양당 회귀 본능이 있잖아. 네. 1대1 구도라는 게. 아니, 화가 나네요. 아직도 자유한국당 19%가 남았나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 대선 때 했던 말이랑 비슷한 거예요. 안철수가 국회의원 40석 갖고는 대선 아무리 자질이 좋아도 되기 힘들다. 이 양당 구조 속에서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일단 다른 정당과 합당 형태 정도의 연합을 해야 돼, 연합을. 신선해서 왜 그런 바람은 불 수 있잖아요. 안철수와 유승민이 너무 신선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바람이 불어서 정당의 국회의원 숫자는 30명밖에 안 되지만 기대가 크다 해서 막 바람이 불면 모를까 창당한 지 바로 일주일 만에
7.4%로 떨어졌어요. 3.1%가 하락한 겁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다음 주는 5%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우리가 좀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 바미당에 대한 지지율인데요. 사실 이 리얼미터에서 10.5%가 그전 조사에서 나온 그 지지율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사실 이 여론조사 기간이 12일부터 14일 3일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진 게 13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5%라는 수치는 바른미래당의 오로지 수치가 아니에요. 안철수 개인에 대한 내지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섞여 있는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 이게 3%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이 바른미래당의 전통적인 지지율은 이번에 나온 지지율이 맞다. 이게 첫 번째 바른미래당 지지율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가증스러운 게 그 국민의당에서 합당하기 전에 자기 당원들 회유시키려고 국민의당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요. 그때 여론조사를 했더니 자유한국당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해야 돼. 이걸로 사실 여론조사를 이용한 여론 조작을 한 거거든. 실제로는 이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었고 보니까 10% 한참 미만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방선거 전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7.4%의 지지율이 앞으로 4%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주에 내려갈 거라고 보고. 네, 왜 그러냐 하면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은 파벌이 4개예요. 친안철수, 친유승민, 반안철수, 반유승민 이렇게 돼 있어서 반자가 붙은 사람들은 언제라도 탈당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파벌이 4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바로 깨질 수가 있습니다. 불안불안한 거고 누가 그랬잖아요. 100년 정당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정거장 정도로 벌써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어떤 국회의원들이 그 당에 남아 있습니까? 국민의 여론을 알 수 있는 것도 여론조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초반부터 10% 미만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1대1 구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홍준표에 의해서 요리가 되는 거죠. 빼올 사람 빼오고 당이 존속하더라도 조정을 하게 돼서 안철수는 큰 그림 절대 못 그리는 유명한 정치인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준표와 김성태 이 두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약간 모자란 더맨더머 같지 않아요? 안철수와 유승민 보는 것보다 더 코믹해. 특히 김성태는 왜 그 대정부 질문할 때 그 액센트가 워낙에 독특하다 보니까 이재정 의원 같은 국회의원들이 너무 웃기다는 거야. 캐릭터가 굉장히 좀 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고 보면 저는 조원진이 정신 차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홍준표하고 김성태를 탄핵하지 못한 당원들, 자유한국당 당원들, 정치인들의 한계가 여기에 있고 김성태하고 홍준표가 있는 한 자유한국당은 추락을 거듭할 것이다. 정말 천박하고 우리의 정치를 끊임없이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가는 정말 양아치 중에 상양아치. 홍준표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 설 민심청취 및 생활점검회의라는 것에 가서 한 말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을 보면 나는 댓글을 보지 않지만 댓글을 분석해보면 욕설이 80%다. 정권 말기 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빔은 왜냐면 댓글을 보지 않는데 80%인 걸 어떻게 하냐고. 거짓말 얘기 아주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있어 이게. 정권 말기 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요거는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되고요. 박근혜 정권이 끝나도록 지금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박근혜 정권 말기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고요. 다음은요. 문슬람이 그렇게 댓글 조작을 해도 이제는 조작해본들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왔다. 가장 기폭제가 평창올림픽이다. 잠깐만 이거 털고 가야지. 네. 문재인과 슬기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요게 댓글 조작은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아이콘이죠. 대표적인 범죄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댓글 조작이 왜 나오며 조작과 민심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특정 조직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억지로 민심을 만드는 게 조작이고요. 혈세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과감없이 표출하는 건 그냥 민심인 거예요. 민주주의인 거죠. 자기들이 한 건 댓글 조작이 아니고 문재인 지지하는 국민들이 하는 건 댓글 조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그동안의 종북몰이나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언론을 조작해 하면서 권력을 유지했단 말이죠. 그게 매우 정상적인 민주주의로 착각하고 있고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상식적인 거에 대해서 청원을 하고 댓글을 다는 것까지 얘네들은 조작으로 봐버리는 거죠. 굉장히 쓰레기죠. 자, 다음. 가장 기폭제가 평창올림픽이다. 우리가 힘들여 유치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바꾸면서 또 최저임금 폭등과 맞물리면서 거기에다가 2030들이 열광했던 비트코인 정책의 혼선을 가져오고 그래서 밑바닥 민심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길 바란다. 그런 염원이죠, 염원. 한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까지 추락했다 그러면서 막 열광했던 그거를 다시 한번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이 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절대 정치를 재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민심을 왜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심을 왜곡한다는 것과 또는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제가 볼 때 적어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도 또 비문인 게 이런 게 있어. 최저임금 폭등과 맞물리면서 거기다가 2030이 열광했던 이건 뭐냐면은 2030이 자영업자일 가능성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보통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2030이 좋아하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최저임금 폭등과 맞물리면서 2030들이 열광했던 비트코인 정책의 혼선을 가져오고 이것도 사실은 말이 맞지 않는 거지. 비트코인 정책이 열광했던 그 2030들의 비트코인 정책에 대한 혼선 이런 것들이 일부 지지율을 떨어뜨렸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그 반대쪽에서는 올라가야죠. 대한민국 선거를 움직이는 것은 노조도 아니고 전교조도 아니다.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들은 처음에 지난 7월에 당대표가 되었을 때 여론조사 수치가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게임 자체가 안 되었는데 한 달 전에는 자영업자 지지층이 우리 당과 민주당이 박빙으로 붙었다. 이거 데이터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영업자층이 역전되었다고 본다. 처음에는 4배 이상 차이가 났다가 한 달 전에는 민주당과 박빙으로 붙었고 지금은 뒤집어진 것으로 본다. 그것은 최저임금 때문이다.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전부 가족기업으로 전환이 되었다. 아니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과연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박정희 이래로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과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과 법안과 정치를 한 게 콩알 만큼도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죠. 본인들은 현대와 삼성과 대우와 이런 거대 기업들을 위해서만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펼잖아요. 언제 소상공인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얼마만큼 자금이나 인력난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자영업자들이 왜 자영업으로 그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봤냐는 거죠. 굉장히 이제 좋은 지적이에요. 홍준표가 언발에 오줌을 놨는데 다시 그 발은 얼게 돼 있다. 네, 다시 얼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좋은 지적이었어요, 우리 명종님이.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길거리에서 뭘로 싸웠죠? 대기업 골목 장악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떨어져 나간 사람이 누구죠? 소상공인들 떨어져 나간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자영업자 떨어져 나간 거예요. 모든 걸 다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폈던 자유한국당 정권 9년 골목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이제 이들이 터놓은 법률 때문에 미장원까지 대기업들이 장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무슨 입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건 정말 가까이 있었으면 짱돌 입주대를 그렇죠. 조사버리고 싶어 버리는 누군가가 겁니다. 지금 네.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지금까지 밥을 안 줬던 자식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굶겨 죽이고 있는 건 저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똑같은 거 아까 1번. 네. 어뢰에다 1번 써놓고 북한이야 이렇게 한 거 똑같은 전략이라고 지금. 자 다음이요. 서울이 그 민심을 전달하는데 가장 늦게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영남에서 민심이 폭발해서 충청으로 와서 경기 서울로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돌아다녀 보니까 영남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쪽으로 결집하고 있고 어제 경기도 가니까 경기도도 밑바닥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이 가장 늦게 민심이 반영될 것이다. 그냥 거짓말쟁이에요. 박근혜 배신자론 때문에 홍준표가 대구 내려갈 때마다 대구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죠. 이 홍준표가 이 민심 얘기하는데요. 서울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차차차차 이렇게 올라온다. 서울이 가장 늦다라고 그러는데요. 이 바보 모질이 같은 인간아.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은 온라인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10초도 안 걸려요. 맞아요. 확산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이게 신비님, 무슨 네. 요즘 세상에 뭐 민심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이 저열한 사고 방식은요. 이 사람의 정치와 인생 사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냐하면 요 루트는요. 무슨 루트냐 하면 일본의 저급한 문화가 서울까지 전파되는 루트예요. 자, 뭐 홍준표가 이런 식인 거고요. 멘탈이 이런 사람이고. 자, 다음에 더맨더머 세트인 김성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어리버리죠. 김성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통한 정보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자유한국당 116명의 맞춤형 보복을 준비하고 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한국당 의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솎아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그 방송하면서 많이 주장해왔던 음모론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6명을 죄가 있더라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가 있더라도 116명 솎아내는 건 불가능해요. 검찰의 인력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정말 죄질이 큰 사람들 몇 명 솎아내는 걸로 저는 검찰이 그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 너무 흔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처리하고 말 텐데 116명 모두에게 문재인 정권이 정치보복을 할 거야라고 말하는 건 어떤 시대에도 없는 짓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는 생각했어요. 역시 노동조합 출신이라 감각이 좀 있다. 민심을 읽는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란 말을 문재인 정부란 말을 국민으로 바꾸면 돼요. 국민이 116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맞춤형 징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드리면 되는데 역시 잘 읽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말이죠. 116명이 모두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116명이 죄가 있다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찔리니까 겁니다. 예, 찔리는 거예요. 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만약에 죄가 없으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7명이 지금 검찰에 기소된 거래요. 정말 많이도 됐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최경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권성동도 압수수색 당했죠.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으니까. 기소된 사람만 17명이라면 얼마나 범죄 소굴인지가 그냥 드러나는 거. 그러면 국민께 17명이면 도대체 몇 %예요? 한 2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질이는 이런 거라니까. 최경환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아 썼잖아요. 최경환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그렇죠. 딱 그거예요. 범죄 처벌하지 마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면 이 상황이라 그러면 제1야당의 현직 국회의원 17명이 기소돼 있다고 하면 대부분 다 뇌물이네 뭐네 해가지고 자범 수준의 범죄자들이란 말이야. 무슨 뭐 정치 탄압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향하다가 싸운 건 단 한 명도 없고 그러면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국민한테 사과하는 게 맞죠. 17명씩이나 비리로 지금 기소돼 있다 그러면 국민한테 사과를 하고 다시 리뉴얼해서 당명 또 바꾸고 천막 당사로 가고 해야 맞지. 그걸 어떻게 이렇게 비교를 하냐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떳떳하면 보복이 뭐가 두려워요. 맞춤형 보복을 하든 안 하든 사실과 다르다면 사퇴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사퇴한다고 하면 되지. 그렇지.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그 밑에 있던 시다바리들은 범죄 집단의 수괴인 이명박 박근혜를 열심히 추종하면서 본인들도 범죄를 많이 저지른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범죄 있는 곳에 처벌이 있다. 이거는 명백한 진리고요. 인류가 구현해 나가야 될 방향이고요.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움찔움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움찔움찔 되는데 이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쪽 진영에서 그렇게 많이 썼던가요? 거의 안 썼어요. 이건 주로 얘네들이 씁니다. 정당 정치를 하면서 집권하고자 하는 세력은요. 집권하고 난 다음에 정치보복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불법이고 이거는 파렴치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로 치부하면 안 돼요. 정치보복이라는 거는요. 전 정권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고쳐나가고 처벌받아야 될 거 있으면 처벌받고 잘못한 거 있으면 이게 정치보복이고요. 정치보복이 왜 정치보복이냐면 그냥 보복이면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정치보복은 정치와 더하기 보복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얘네들은 자기들의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쁜 말로 바꿔가지고 치환해서 지금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정치보복이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위험한 발언이시기 때문에. 보복이냐 아니냐의 구분은 법의 기준을 세워놓고 위법하고 불법인 것은 처벌하겠다가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보복은 당연히 이렇게 표현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위험한 발언이고.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정치보복과
처벌은 명확하게 구분이 달라요.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보복은 범죄가 없는데 범죄를 만들어서 모략을 통해서 죽여나가는 거. 이게 정치보복이거든요. 그런데 MB가 선수였었죠. 정치보복은. 일 없는 거 탈탈 털어서 시계 만들고 한 게 정치보복인 것이고요. 이거는 엄연히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지난 9년 동안 국회가 부하내동하지 않았으면 MB와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부패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는 감시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수를 차지하면서 국회 입법부를 다수를 차지하면서 집권 여당이 당시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들의 비리를 옹호하고 부하내동하면서 자기의 이익권을 챙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무서운 겁니다. 116명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80% 이상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문제는 이 입법부가 지금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행정부, 기타 사회가 적폐가 아직 덜 청산되고 있다. 왜? 떠밀고 있다. 국회 니들이 법을 만드는데 왜 적폐가 청산이 안 되느냐. 사법부 욕할 필요도 없다. 제일 적폐의 원상이 저는 입법부인데 그 입법부의 적폐의 주범이 자유한국당이고 지금도 이 국가를 망신창이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가 있다면 그것이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전 처벌해야 된다. 그래 법치국가의 법치를 강하게 세워야만 입법부도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김성태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냐 생각해 보면 사실요. 이런 분위기에 움츠려들어가지고 강경한 투쟁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쪽에서. 그렇죠. 홍준표와 김성태와 장제원 정도밖에 없어요. 언론도 타지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니들도 같이 죽을 거니까 같이 싸워달라는 내부 단속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얼마나 비열한 집단인지를 한번 보게 되는 권성동 등의 염동열, 권성동 등의 불법 채용 비리는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최근에 나온 뭐 자료 중에 보면 그 명단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전화로 협박했다는 나왔어요. 거죠. 예. 근데 김진태가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대한 채용 비리를 언급해요. 이야기의 요지는 뭐냐면은 노회찬 의원의 전 비서관이 법무부 채용됐다는 거야. 그런데 다른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청탁했다는 것도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노회찬이 법사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이니까 피감기관이잖아요. 법무부가. 그렇죠. 그 법무부에 노회찬 의원의 비서관 출신이 공채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기다 공채 해달라고 청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버리더라고. 요즘 김진태 막 던지네요. 심하게 막 던지죠. 노회찬 의원 같은 스타일이 만약에 내 피감기관인데 법무부에 내 비서 출신을 좀 공채 좀 시켜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해봤거든요. 이건 이렇게 봐요. 노회찬의 비서관 정도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법사위원회에 있었거든요. 노회찬 그렇죠. 의원이. 그러면 그 사람도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감기관 같은데 보니까 법무부에 들어가서 일하면 안정된 직장이 생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노회찬 의원 비서관 사퇴하고 가서 공채 시험을 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게 지금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인용까지 했거든요. 인용까지 했다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김진태가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말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이거는 범죄 행위에 속해요. 이게 이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죠. 허위사실 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 이게 실형받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막 질러대는 것 이런 정치를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봐왔잖아요. 허위사실 유포. 그래서 지금 정부가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지금 전쟁과에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김진태도 저는 이 처벌 대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만약에 노회찬 의원이 이 짓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정의당 내에 에서도 이게 용서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권 PD가 얘기하는 로스쿨 출신이라고 봐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증거가 있냐는 겁니다. 증거가 없다면 김진태 옷 벗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파렴치범이 옷을 벗을 일은 없고요. 이거는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춘천 시민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애꿎이 춘천 시민만 씹어. 춘천 시민이 뽑아놨잖아요. 법원이 살려줬잖아. 찍은 법원이. 찍은 사람만.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노회찬 의원은 엄청 빡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권성동 같은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꽂아놓고 그래서 완전히 공기업 하나를 망가뜨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뻔뻔하게 홍준표 자유당 대표는 지선 총괄 기획단 공동 단장으로 권성동을 임명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구속을 막겠다. 네, 구속을 막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속이 됐을 때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하나된 열정이라는 구호 아래 2,900여 명이 하나가 됐던 지구촌 축제. 기쁨과 눈물, 우정과 감동이 공존했던 평창올림픽이 아쉬운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의 경쟁은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두가 축제의 밤을 즐겼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한데 어우러져 입장했고 우리의 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와 수호랑도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함께했습니다. 드론쇼를 통해 손을 흔들고 하트를 그리며 이별의 아쉬움도 전했습니다. 15,000여 자원봉사자들에게 건넨 감사 인사. 자원봉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회기가 다음 개최지 베이징으로 이양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소개하는 공연으로 폐회식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바흐 IOC 위원장은 이번 올림픽 스타들을 소개하는 동시에 한국적인 방식으로 감사를 전하겠다며 모두에게 손아트를 그리면서 대회 공식 폐막을 알렸습니다. 수고하세요, Pyeongchang, to declare the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closed. 그리고 이어진 K-팝 스타 엑소의 공연으로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모두를 빛나게 했던 불꽃 성화가 꺼지면서 전 세계에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 지난 아쉬움을 뒤로하고 4년 뒤 베이징에서의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4강에서 일본을 꺾으며 예선부터 파죽의 8연승을 이어가던 우리 팀. 오늘은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정교한 샷을 연이어 성공시킨 스웨덴과 달리 크고 작은 실수가 이어지며 5엔드까지 1대4로 뒤졌습니다.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에도 불구하고 추격에 실패하며 10엔드를 앞두고 점수는 3대8로 벌어졌고 우리 팀은 이번 대회 들어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하는 악수를 건네고 물러났습니다. 스웨덴은 토리노와 밴쿠버 올림픽에 이어 역대 3번째 올림픽 정상에 올랐습니다. 올림픽 무게를 초반에 이겨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그런 점에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올림픽 두 번째 출전 만에 이뤄낸 은메달이라는 성적에 경기장을 가득 메운 3천여 관중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잘 싸워줬고요. 은메달 너무 축하드립니다. 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 잘한 거니까 뭐 너무 속상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아쉬움을 달랜 선수들도 열렬히 응원해준 관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김영미, 김선영, 김경애, 김초희, 그리고 김은정. 이번 겨울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 이 5명의 선수들은 올림픽 여정을 은메달로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시영 씨를 상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협력업체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 등도 확인 중입니다. 이시영 씨는 지난 2012년 내곡동 사저 관련 특검에 공개 소환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시영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지만 단순한 참고인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해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횡령, 배임 등의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010년 다스에 입사한 이시영 씨는 4년 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했고 결국 회사의 실권도 장악했다는 증언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시영이는 지금 MB 믿고 해서 뭐 자기 거라고 뭐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이시영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의 형이자 다스 회장인 이상은 씨가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3월 초쯤으로 예상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대비해 조사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주 만에 66.2%, 그러니까 65%를 넘은 게 5주 만의 일이에요.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은 65% 밑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지금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올림픽의 호재이기도 하고 남북관계의 호재이기도 하겠죠.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완고하게 싫어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더 선택지는 더 없다고 보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다는 아니겠지만 딱 66.2%잖아요. 지금 리얼미터가 19일 날부터 20일 날 한 여론조사를 보면 갤럽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갤럽은 68% 나왔고요. 정당 지지도는 갤럽은 또 민주당이 조금 리얼미터보다 낮아요. 그렇지만 이 전주보다는 3% 상승한 48%고요. 자유한국당 11%, 그다음에 정의당 6%, 바른미래당 8%, 민주평화당 1% 이렇게 대략 비슷합니다. 예.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여론조사에 있어서의 60%만 넘으면 여론조사 의미가 없다. 50%를 조금 넘는 정도고 반대가 그보다 조금 낮은 정도여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여론조사지. 사실은 지금은 여론조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70%이던 여론조사가 색깔을 막 펼치면서 북한이 올림픽에 숟가락 얹는 거 싫어하던 그런 세력들이 여기에 문재인 지지하면 안 되겠냐고 빠지는 여론조사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28.9입니다. 3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름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4.9 정도 되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여론조사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60, 그러니까 10명, 정확히 말하면 10명 중에 오차 빼고 10명 중에 7명이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론조사의 특이한 점인 50대, 60대들이 지지가 상승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곡선이. 그러니까 50대, 60대들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그다음에 어쨌든 평화로운 남북 정책의 결과, 그다음에 평창에서의 보여주는 국가적 투비 이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50대, 60대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경북 TK, PK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부산 경남에서 예. 61.7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20대가 지금 조금 떨어졌었죠. 비트코인 그렇죠, 논란이 있다고 비트코인 그랬는데. 때문에. 지금 70.5예요. 40, 50대들이 다시 또 상승하고 있는 지지도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향후에 아마도 제가 볼 때 60%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더 올라가면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위험해. 위험해요. 딱 이 상태가 좋아요. 이 위는 위험해. 위험해. 근데 그게 이 여론조사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으면 대통령의 지지율 중에 이거 보셔야 돼요. 매우 잘함 있잖아요. 매우 잘함. 매우 잘함이 42.7이에요. 여론조사나 지지율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 고정 지지층, 대선 때 나를 찍어줬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확장성으로 다른 사람 지지했던 사람들이 붙는 거거든.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매우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대선 때 득표율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은 거의 안 빠져나간 상태로 완고하게 문재인 지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지표를 보시고 단순히 숫자가 빠졌다가 이번에 평창올림픽의 모습을 보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좀 분석이 필요한데요. 이 여론조사 지표 분석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성향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대로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악재가 되는 부분들이 여론이 터졌을 때 평상시에 보통의 예전의 정치인들의 모습은 그것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대변인을 통해서 각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걸 수습하려고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달라요. 악재가 터졌을 때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를 걸어요. 뚜벅뚜벅. 그러는 사이에 계속 여론은 떨어집니다. 살짝 떨어지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결실이 맺어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떨어졌던 사람들이 그때서야 반응을 해요. 아, 이게 옳았던 길이구나. 그리고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패턴을 보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봐요. 올해 1년 동안은.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후 그 다음 문제는 3월 달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명박 검찰 소환, 박근혜 1심 판결, 그때가 됐을 때 한 번 더 이런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7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MB 구속돼.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 않으면서 좋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국가의 이득을 챙겨가는 대통령이 누가 있었느냐. 제가 볼 땐 적어도 없다. 휩쓸리거나 반대에 섰지 이렇게 같이 계속 우리는 동맹국가라고 하면서 계속 가면서 이득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전화 한 통화에서 증명이 돼요. 너 전화를 했죠, 둘이. 전화를 하면서 야, 너 남북 관계 좋아진 거 내 탓이라고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졸랐잖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졸른 거에서도 보듯이 미국의 MB 같은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사실은 높게 봐준 나라의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게 모노클사에서 어쨌든 높게 좀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다. 실제로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도 미국 눈치 봐요. 엄청 많이 봅니다. 네, 그게 우리가 자꾸 머릿속에다가 한국은 미국의 약소국가로서 동맹이지만 사실은 종속국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 틀리지는 않는데 지금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식으로 한미동맹도 오케이, 무역보복도 오케이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박근혜 같은 정권의 스타일이라고 하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건 그거 이건 이거라고 말하니까요. 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짧게 하나만 더 하자면 김정숙 여사도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보니까 어떤 인간미의 전형? 김정숙 여사가 가장 중요한 게 남편의 임기를 끝나면 시골에 살고 싶다. 홍은동 자택 팔았잖아요. 예. 그 청와대에서 임기 끝나면 바로 양산으로 내려갈 계획이라고 노무현 대통령도 바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가 감동받았던 게 이런 거예요. 3개월 내내 자발적으로 100만의 인파가 광화문 광장에 모였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많은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촛불 정신을 그대로 함축시킨 거죠. 인간적인 이야기 이거예요. 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마치고 또다시 힘든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랬다. 남편의 품성이 정직하고 강직해서 정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우지 않도록 노력했다. 남편이 정치를 한다는데 굳이 말리진 않았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말리고 싶었다. 그렇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김정숙 여사님의 인품은 미국 트럼프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고 저는 이게 저 아까 이제 하나 덜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특정 소수 국가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어쨌든 분열을 시켜왔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성장해 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음해를 국제사회에서 펴나갔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런데 작은 나라, 동방의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촛불혁명으로 등장을 해서 전 세계의 인간 중심의 정치를 펴고 있다라는 느낌이 국제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감동받은 지역들이 유럽 쪽하고 북미 쪽이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데 굉장한 지금 영향이 미쳤고요. 물론 동북아시아, 아시아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편을 드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남북관계 문제. 왜 그러냐면 남북의 평화의 문제는요. 유럽에서는 당연한 너희들의 문제야. 맞아. 원래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영남, 박남도 지금 유엔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트럼프 때문에 오히려 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인품이 인류사에 덧보이는 게 아니냐. 김정숙 여사의 인품은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 역할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통령이 듣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더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 그리고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전달한다고 하시죠. 네, 메모를 전달한다고. 네, 국정원 특활비로 백을 사시는 분이 있고요. 남편이 없던 분도 있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제대로 된 영부인. 그 영부인이 바로 그 직전 영부인이 권양숙 여사셨던 거예요. 김윤옥과 박근혜를 거치고 나니까. 그렇죠. 연령대가 있으니까 엄마 같다 표현은 못 쓰겠고 제 입장에서는 이모. 그 이모가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면 밥 줄게 할 것 같은 그런 이모인데 굉장히 개념이 있으세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는 쪽에서는 막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막 비난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걸 싫어라 하는 편이 있고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는 걸 또 싫어하는 편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싫은 거죠. 다 싫은 거예요. 외국의 평가를 가끔씩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이유가 정확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전쟁 나길 바라는 우리나라의 수구 언론과 한국 올림픽 너무 잘 지금 유치해가지고 치안도 좋고 정말 부럽다고 박수 보내는 외신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 네. 밥 한 번 안 챙겨주고 진돗개를 버리고 간 전직 대통령이 있었고 특활비 받아서 명품 산 전직 대통령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내 사비로 산 사료를 반려묘 찡찡이에게 준다는 다이소 아니요? 다이소? 사료는 다이소에서 살 수 팔아요. 없으니까. 아, 그래요? 네. 다이소에서 안 파는 게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좋고, 그리고 이 모노클이라는 잡지가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진 잡지가 아니라서. 그렇죠. 2007년 2월에 창간을 해서 월간지고요. 16만 부를 매달 발행을 하고 있고, CEO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선호하는 잡지로 유명한 잡지고요. 이번 3월호에서 한국에 대한 특집으로 60페이지를 특집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60페이지요? 네. 와. 자,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 이야기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박지원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죠. 남경필과 안철수가 만나서 안철수가 우리의 주적은 문모, 말하자면 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했다. 이 이야기 이제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 상황이 참 재밌게 돌아가요. 지금 박지원 의원의 이런 행위 하나가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안철수하고 남경필이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을 매개로 당은 다르지만 연대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당 입장에서 보면 저쪽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고 자유한국당하고 팀을 똘똘 뭉쳐야 되는 문재인 정부의 반대편에 있다. 이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선점하고 나가면 서로 간에 그런 식의 암묵적인 연대 야합 이걸 못하게 막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안철수하고 격렬하게 각을 세워줘야 호남에서 공간이 열려요.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안철수를 호남의 주적으로 몰아가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옛날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 거죠. 하나 더 있죠, 사실은. 아까 그 더불어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을 약간 호남에서 업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곧 내부의 양심 선언인 것처럼 보여지면서 민평당은 민주당과 각을 세운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그렇죠. 호남에서 보여주는 것까지 굉장히 노림수가 많죠. 그러면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박지원 의원이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은 연대 시에 두 당이 연대할 때 우리는 민주당과 연대를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그렇죠. 이쪽 숟가락 하나 딱 얹어주죠. 얹어놨죠. 사실 이게 진심 아닌가요? 그렇죠. 진심일 거예요. 노리는 건 노림수는 이건데 영리하다는 건 뭐냐면 안철수의 또는 있을 수 있는 남경필과 안철수의 서로 간에 다른 두 정당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놓고 하는 연대일 수도 있는 거를 미리 묶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김동철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우린 절대 그런 거 안 해 라고 이야기를 계속 꺼내다 보면 결국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주적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계속해서 항변을 하는 입장에선 화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면 옆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봐! 너 계속 하는 짓거리가 문재인 주적이 맞네 할까봐 쭈뼛쭈뼛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의도도 중요하지만 과연 안철수가 지금 이 말을 진짜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라는 게 진실 공방이 오히려 더 지금 뜨겁고 있는데 어때요? 했을 것 같습니까? 주적이라고? 현명하신 판사님이 결정을 내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 그 민낯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구체적인 단어가 나왔잖아요. 주적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북한이라든지 이렇게 국방에 쓰는 용어인데 그렇죠. 일본처럼 구체적인 단어가 나왔다는 건 저는 상황은 대충 추론이 됩니다. 심각하게 막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이야 이게 아니고 덕담하고 농담하는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게 그다음에 이제 4월 5월이 되면 이제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또 지지율이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아마 올해 1년은 계속 이런 패턴으로 아마 움직일 겁니다. 근데 아까 권 PD 말이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지도는 됐어요. 더 올라가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딱 좋고요. 양측이 다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공산주의도 아니고 말이죠. 10명 중에 7명이 지지하는데 그걸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8명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MB의 돈 욕심하고 단 똑같아.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60대, 70대에서 지지율이 보합으로 지금 돼 있는 이유는 그놈의 카톡에서 아직도 빨갱이라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TV 광고 또는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SNS에서 돌고 있는 아직도 금괴가 돌고 있다니 금괴. 청와대에다 숨겨놨다고 아직까지 돌고 있어요. 가짜 뉴스를 얼마만큼 바르게 잡아가느냐에
따라 이 정부의 승패가 좌우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가짜 뉴스하고 국정 홍보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우리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적폐를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짜뉴스 중에 압권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최민희 의원님한테 보내드린 첩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화둔하지만 어이가 없어요. 3월 1일 날 기도회 연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개신교 쪽에서 구국기도회를 연다고 하거든요. 반정부 시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3월 1일 날. 그런데 이거를 앞두고 카톡이 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누가 청와대를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청와대 안에서는 그 직원들끼리 전부 동무라고 부르더라. 이러면서 이런 허황된 카톡이 돌고 있어요. 저도 이걸 제보를 받은 건데 제 지인이 이거 정말 화가 나서 이거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저한테 제보를 해서 제가 최민희 의원한테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동물한 말은 굉장히 좋은데. 그 동물한 말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내일 모레면 문재인 임기 끝이라는데 왜 이렇게 결론이 조용하지? 아니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동무들아 오너라 이거 노래도 있었잖아요. 이 동물한 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친구란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니까요. 그 프레임에 떠 빠지잖아. 그런가? 어쨌든 한 이런 적이 거짓 없는데.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저는 대대적으로 선포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런 뉴스가 있으면 즉시 이거 별거 아니네 하지 말고 바로 신고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영국의 월간지인데요. 모노클이라고 하는 월간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부부 두 분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상 여러 것들이 나오는데 세계적으로는 그렇겠죠. 올림픽만큼이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북핵 문제 해결입니다. 그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외교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류의,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전 세계의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인본주의나 평화를 몸에 체화되어 있는 지도자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두각되지 않았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MB라는 트럼프가 들어와서 미국이 지금 한국처럼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모노클이라는 신문사가 왜 높게 평가를 했냐면 남북 정상회담 한번 하는데 또는 북한의 인사가 남한에 들어오거나 또는 그 평화올림픽 북한 선수단이 남한에 오는 거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방해를 했어요. 거기에 일본이 방해를 했죠. 116석이나 있는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개최가 진행되고 있고 남북한이 드라마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있었어요, 일단. 그다음에 트럼프가 철강과 관련해서 무역 분쟁에 대해서 맞짱 뜨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아까 G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트럼프가 이제 압력을 넣어서 GM에 돈을 좀 투자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는데도 아니다. 이거 맞짱 뜨겠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최근에 인류의 많은 국가들 중에 이렇게 미국과 극렬하게 대치를